새해가 다가옵니다. 신년 특집입니다. 2021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2021년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 함께하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1년을 보면 정말 뭐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주식시장도 또 뭐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 지나고 보면 참 이거 지금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인데 올해 그러니까 2020년의 시장에 대한 특징이나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떤 특징들, 소회들 한마디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렇죠. 변혁의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급락과 급등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반추에 보면 97년도 외환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고 금융위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에 쇼크가 왔는데 차이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다른 거는 굉장히 빠른 반등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반등의 주체가 예년과 다르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고 개인들이었다. 소위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들이 주도한 장이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경제 펀더멘탈은 못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뭐 전 고점을 넘어가 있으니까 사상 최고치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경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동성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의 변화도 많이 있었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밸류에이션보다는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뭐 바이오 헬스케어나 아니면 언택트 관련주들이 주도한 그런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보면 어쨌든 코로나가 몰고 온 변화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꽤 큰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타난 해였고 그게 이제 우리가 내년에 새해에도 그렇고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인 거죠. 단순히 유동성으로 지수가 오는 게 아니라 뭐 시장의 좀 판 자체가 좀 바뀌는 것인가? 그렇죠. 어떤 또 유동성의 흐름들도 그냥 주식 자금 조금 들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산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좀 디테일한 얘기를 좀 해보면서 새해 전략들을 마무리하면요. 부양책은 결국 미국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미국도 보면 알고 있었다는 뉴스라는 듯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바이든은 추가적인 부양책을 또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양책과 관련된 미국은 사실 연말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었죠. 뭐 이제 당초에는 한 2조 달러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실적으로 이제 합의 본 거는 한 9천억 달러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서로 막 다투는 부분들은 그럼 빼놓고 급한 것부터 하자 해서 9천억 달러 정도 이제 합의가 됐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계 부분에 1인당 600달러죠. 그죠? 가계 부분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하고 또 실업급여 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지원하는 거나 뭐 그 다음에 코로나나 이런 의료 체계에 들어가는 부분도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이나 사회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보면은 이제 뭐 미리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막상 그게 실현되면은 차익 매물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뭐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미국의 그 리더십이 정상화가 좀 되는구나. 그전에는 서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트럼프 얘기를 좀 덜 합니다. 이번 주에 보면 막장 드라마잖아요. 옛날에는 갈 때 가고 뭐 박차고 나오고 그러다가 그 의회도 줄다리기는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또 통과를 시키고 이게 이제 정상화 과정인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새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지금도 이제 지난번에 옐런 의장 얘기하셨는데요. 경제팀들이 속속 구성이 되고 있고 경제팀의 컬러나 색깔도 궁금하고 그랬을 때 이제 바이든 경제팀이 아무래도 초기 그 정권 출범 1년 차니까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습니까? 어떤 쪽을 주목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 얘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제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바이든 그 대통령 예정자가 백신 그 맞는 거를 부인이랑 같이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트럼프의 공이 상당히 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어른다운 참 표현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저희도 경험하지만 이 양 진영 논리가 엄청 강한데 이제 그런 코멘트를 던질 수 있다는 게 미국이 상당히 좋아지겠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바이든 경제팀을 보면 이제 미국의 경제팀의 제일 그 중요한 자리는 두 개잖아요. 그 재무부 장관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제수석이죠. NHC 위원장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인 그렇죠. 그렇죠. 기재부 장관. 어쨌든 그 양쪽을 보면 이제 자넷 옐런하고 그다음에 브라이언 디슨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옐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시장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사람 비둘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다비시한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고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잘 엮어서 가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또 본인이 전공한 분야가 이 노동 분야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일자리 창출 이런 데도 기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C 위원장으로 발탁된 사람은 예상외로 기후변화 전문가래요. 그전에 했던 일이. 그래서 시사점이 있네요. 바이든 행정부의 시사점이 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향하는 게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환경, 그렇죠. 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이렇게 인선되는 면면들을 보면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다양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월스트리트에 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엔 보니까 뭐 전공 그동안 해왔던 분야도 좀 다양하고 인종적으로도 다양하고 그래서 굉장히 통합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요. 이제 저희가 뭐 많이 이 섹터를 뭐 많이 여쭈는 것보다 인사이트를 얻는 게 단장님한테 중요하니까. 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올해 분명히 코로나가 앞당겼다. 저희도 뭐 저도 집에 가서 요즘 저녁 때 화상회의 뭐 이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회의가 오히려 많아져서 좀 걱정인데 그만큼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새로운 성장주들이 무대 주식시장의 전면에 나서고 과거의 전통주들은 조금씩 한 발씩 퇴장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지금 바이든 얘기하면서 친환경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친환경 그린 뉴딜 탄소 굉장히 얘기하는데 이게 좀 한편으로는 조금 아직까지 좀 뜬구름 잡는 것도 같고 기대감은 있고 이런 쪽에 내년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올랐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풍력 발전, CS 윈드나 아니면 태양광 이런 것도 많이 올랐고. 미국도 보면은 이제 뭐 그린 ETF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 ETF도 있고 그런 ETF를 보면은 이미 바이든 그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많이 올랐고 선거 이후에 올랐다가 이제 사실은 지금 약간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주가를 보고 판단해야 되겠지만 뭐 환경, 그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전기차 이런 것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인류가 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올라가면은 조금 쉬었다가 그래서 기간 조정을 그렇게 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SG, 환경, 친환경. 근데 이제 얼마나 주가를 일정 부분 선반영했느냐 요거에 대한 가격에 대한 밸류에 대한 부담들은 짚어가면서 또 좀 매력적인 가격이 온다면 충분히 갈 수 있고. 2021년을 얘기하면서 3000 시대를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전에 MB가 3000을 얘기를 했고요. 주식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 이익치 사장이라고 현대증권 사장 하던 분이 오래된 바이코리아 얘기입니다. 그때 3000 얘기했습니다. 근데 3000이 뭐 10년, 15년 지나서 오긴 옵니다. 근데 지금은 허황된 게 아니라 정말 뭐 거의 2800이니까요. 3000 시대를 얘기하는데 3000 시대의 어떤 이슈들, 내년들 뭐 어떤 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글쎄 뭐 지수 3000이 뭐 그렇게 그 어려운 건 아니죠. 거의 이제 턱 앞에 와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유동성의 힘, 그 다음에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 이런 걸로 거의 3000포인트 근처에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 투자 주체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의외로 안전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금리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다른 투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개인들이 또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데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머징이 아닌데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의 규제 이슈, 그 다음에 이 지배구조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실력에 비해서는 사실은 저평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좋게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3,000포인트 시대에 달라지는 부분들은 주식 개별 종목을 바라보는 시장의 사람들의 투자의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시장도 뭐 퍼가 낮고 또는 뭐 PBR이 낮고 그런 전통적인 가치의 밸류에이션으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실은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시대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근데 그것도 조금 뭐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시장은 늘 과도하지 않습니까? 위아래로. 네. 근데 어쨌든 그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도 있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PBR 이런 거에 더해서 PDR, 프라이스 드림 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변화도 있었고 또 하나는 개인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외국인이 조금만 팔아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막 엄청 흔들렸는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팔아도 오케이 우리 받아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조심스럽죠. 가봐야 아는 겁니다만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좀 오고 있다는 느낌을 단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주식시장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느끼는 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지수 뭐 3천 시대 간다고 뭐 내 종목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지수가 이제 1000포인트 시대에서 2000포인트 시대, 2000에서 3000 시대로 가면 뭔가 어쨌든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점에서 기대를 좀 하는 거고요. 저금리, 개인들의 시장의 주도, 성향들. 내년에 이제 특징들을 좀 얘기를 하셨고요. 저금리나 외국인 수급이나 환율 부분, 환율과 외국인 관련된 얘기는 이제 연말에 꽤 원화가 강세라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가 좀 주춤하는데 내년에도 이제 달러의 기조, 원화의 기조, 외국인의 움직임 굉장히 중요한 팩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조적으로 시장에서는 달러가 무조건 약세로 갈 거라고 하는 게 거의 뭐 정답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큰 박스권이 80에서 100 정도의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90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달러가 최근에 약세로 된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차이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유로나 옌 대비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물론 이제 옌이나 유로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니까 기본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미국도 뭐 0에서 0.25 이렇게 해서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그 갭이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달러가 갖는 기축통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달러가 기조적으로 계속 약세로 갈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은 환율의 영향도 있고 더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위험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리 봤을 때 이 글로벌 머니 플로우죠. 이 주류들이 봤을 때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위험이 좀 낮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꼭 뭐 이 선진국 안에만 머물 필요는 없다. 이제는 좀 일드 트레이싱을 해야 되겠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머징 쪽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자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 같고요.
들어올 때는 저희한테 더 많이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머징 중에서 우리가 제일 똘똘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보기엔 하나는 빅스고요. 그러니까 빅스가 뭐 한 20 근처나 그 밑으로 내려올 때, 빅스가 낮을 때,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머징, 이제 그걸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머징 마켓 통화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통화, 뭐 코리아 원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 페소라든가, 뭐 브라질 레알 이런 것들이 이머징 통화들이 강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보면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건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은 이제 11월 달 선거 이후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 인덱스도 뉴욕에 보면은 그 EWY라 그래갖고 MSCI 코리아 인덱스 ETF가 예. 상장돼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보면 약간 기간 조정하다 내려오는 모양이라서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국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권해 계실 때는 MSCI 우리 선진지수 편입 뭐 그런 거에는 인물분 안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MSCI 네. 선진국 들어갈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뭐 안타깝죠. 네. 너무 뭐 부당한 요구를 한다 뭐 이렇게 약간 좀 감정적인 뭐 제도 있는 것도 그러면서 사실 못 들어갔던 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뭐 세해든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뭐 이제 이건 금융 거래소하고 금융위, 뭐 기재부, 국제금융부 이런 데에서 주관을 하는 상황인데 저는 뭐 이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거는 환율에 대한 이슈였는데 환율도 아니고 이제 2008년도 우리가 이제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MSCI의 선진국 지수에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FTSE에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두 가지가 허들이었던 것 같은데 코스피 200 지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밤에도 해외에서 자유롭게 원달러를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 두 가지였는데 코스피 200 지수 이슈는 거래소가 찝찝해했고 그 다음에 환전의 이슈에 대해서는 통화당국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환율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이 안정될 때 외환시장도 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안타깝게도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코스피 200이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가 됐기 때문에 별로 MSCI에서 이제 관찰 대상국에서도 뺐고 저희 그 야간 선물에 보면 코스피 200이 이미 상장 폐지돼 버렸고 그리고 거래 안 되지 않습니까? 원달러도 최근에 또 상장 폐지돼서요.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좀 우리가 이런 위기와 호기에 그런 쪽에 좀 나가야 되는데 점점 좀 옛날에 있던 그 제도적인 끈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네요. 그런 건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뭐 주식시장 잘 돼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바이오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시고 바이오가 워낙 뭐 그렇죠. 여러모로 이슈들을 그 전에는 신약 관련해서 뭐 이슈도 노이즈도 많았지만 근데 최근에는 백신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데 뭐 바이오 시밀러도 있고 그냥 바이오는 거품이고 등락이 있어서 짧게 먹고 치고 빠져야 돼 이렇게 하기엔 또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바이오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바이오를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밸류에이션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또 잘 알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근데 주가는 무진장 탄력적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테슬라 주가를 보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부분은 밸류에이션으로 하면 사실 거품이죠. 거품인데 물론 이제 다 거품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거품이 끼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도 비싸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 정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백신과 관련돼서 우리가 모더나나 파이자 주가를 보더라도 이미 이제 충분히 반영하고 오히려 최근엔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치료제 관련된 것도 뭐 미국의 일라일리 이런 주식들을 보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 주식처럼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이 제일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경계심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시대정신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오시면서도 이 투자와 관련돼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한국에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많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2021년을 주목하면서 이제 트렌드의 변화들 혹은 이제 어떤 섹터들을 보면서 가야 될지 전략과 어떤 핵심 섹터, 접근 방법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늘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을 사면 된다. 네. 1번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대표 기업을 무조건 사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 관건은 그럴 거예요. 뭐냐면 이제 어떤 이렇게 된다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는 올해 충분히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럼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따라오느냐 하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관건은 얼마나 우리가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경기 민감주가 대표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다 돌아서 웬만큼 다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이 올라가던데 이렇게 보면서 왜 그 홀딩 컴퍼니들은 다 디스카운트 돼야 되느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디스카운트 되는 섹터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주사 홀딩 컴퍼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 우량주의 우선주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 돼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핵심 주도주는 제가 보기엔 경기 민감주가 될 것 같고요.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걸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한국의 대표 기업이면서 글로벌 선두권에 있는 그렇죠. 업체들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제품 경쟁력도 있는데 그런 회사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라면 회사 이런 데들도 보면은 이미 뭐 해외 비중이 국내 비중도 높다 그리고 뭐 만두의 본토가 뭐 중국인데 비비고 만두가 미국에서 1등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다. 민간의 경쟁력은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년 특집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이창훈 전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님 모시고 새해에 대한 그림들, 전략들 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